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간절히 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입니다. 저자는 이유진,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옳다.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 헨리 포드의 말처럼 우리는 믿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동안의 믿음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리죠. 자동으로 떠오른 생각이 내가 원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빠르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 믿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의식하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은 깨어나는 순간 나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훈련이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떠오른 생각 뒤에 뭐뭐구나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월요일이네, 피곤해,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지금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구나. 관찰 뒤에는 의식적인 선택이 따라와야 합니다. 자동으로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처음에는 생각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고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자를 쓸 때처럼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 중 만성 불안증에 시달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실수하면 어쩌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수강생에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침대 옆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런 말을 붙여놓고 매일 아침 3번씩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행동으로 느껴진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불안감이 체감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아침에 생각을 바꾸는데 의식적인 재구성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해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상황을 도전으로 재해석한 그룹과 위협으로 재해석한 그룹은 심장박동과 혈압, 심지어 실제 수행 능력까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눈을 뜨는 순간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긍정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침의 긍정이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하루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자수성가 기업가의 역발상. 영업사원 2사람이 하루에 10번을 거절당했습니다. 2사람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해석했죠. 나는 영업에 소질이 없어.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아. 10번의 거절은 성공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야. 통계적으로 보통 15번의 거절 후에 한 번의 성공이 온다고 하니 이제 5번만 더 도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 10번의 거절이라는 사실은 같지만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되는 것이죠.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이야기는 말과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업가인 윤석금 회장의 성공 뒤에는 말의 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단돈 300만 원으로 작은 문구점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죠. 특히 생수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물을 어떻게 돈 받고 팔겠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윤 회장은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저조해도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곧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고, 직원들에게도 항상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안 된다, 못한다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윤 회장이 맞은 가장 큰 위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있었고 웅진도 부도 위기에 처했죠. 임원들조차 이제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윤 회장은 긍정적인 말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죠.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다른 기업들이 물러설 때 우리는 더 과감하게 나아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실제로 웅진은 외환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윤 회장은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라는 철학을 강조했죠. 그는 회사에서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금지하고 항상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는 표현 대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뇌와 몸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적인 자기암시. 뇌는 반복적인 자극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것에 맞게 현실을 조율합니다. 땅에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 결국 깊은 계곡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죠.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지도를 그립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의 특정한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 경로는 반복될수록 더 강해져서 기본 경로가 됩니다. 경로가 충분히 강화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활성화되죠.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의식의 힘을 명상과 만트라, 기도 등의 형태로 활용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지혜는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신경가소성을 통해서 무의식이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서 변화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뇌가 평생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하비는 가난과 노숙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거울을 보며 매일 나는 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나만의 TV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믿기 어려웠던 그 말들은 현실이 되었고 그는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미국 최고의 쇼 호스트이자 작가가 되었죠. 성공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은 20년 동안 507여 명의 자수성가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자기암시의 원칙은 최신 뇌과학 연구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것처럼 선구적이었죠. 그는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와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불을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온 힐도 어려운 시기에 1000번의 말을 반복한 뒤 두려움과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능이나 배경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말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지금 가진 게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믿는 말 한 줄, 그 안에 이미 당신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재정을 결정합니다. 이 습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 아침과 밤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이때는 뇌가 알파파 상태로 전환되어서 무의식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다음 문장을 천천히 감정을 실어 반복합니다. 나는 부와 풍요의 자석이다. 돈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나는 부를 창출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단순히 문장을 암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진짜라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처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은 점차 믿음을 만듭니다. 외국어가 입에 붙듯 확언도 진짜가 되는 것이죠. 긍정 확언은 가능성과 균형을 찾는 말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서 주인공 시타르타는 모든 존재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함을 깨닫습니다. 그가 강을 보며 얻은 통찰력은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동시에 영원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것이 쌍극성의 본질입니다. 하나의 현상 안에서 상반된 두 특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중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붓다는 극단의 고행도 극단의 방일도 깨달음의 길이 되지 못한다고 가르쳤죠. 모든 극단 사이의 균형점에서 진정한 지혜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에서는 몸의 음양 균형을 중시합니다. 양기가 너무 강해도 음기가 너무 강해도 질병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죠. 건강은 이 둘의 조화로운 균형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긍정도, 지나친 부정도 건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 확언 역시 맹목적인 긍정도 무력한 부정도 아닌 균형 잡힌 인식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부정 편향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이 부정을 먼저 더 많이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는 진화한 뇌의 특성으로 위험과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생존 메커니즘이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면에 더 집중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쌍극성의 법칙을 이해하고 긍정 확언을 실천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고를 다시 균형 있게 만드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에게 긍정 확언이 필요한 이유는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도하게 형성된 부정 편향을 중화해서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함입니다. 쌍극성의 법칙을 알고 난 후에는 인생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 생각의 반대편을 찾습니다. 실패자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면 그 반대에는 반드시 성공자라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실패 속에도 성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죠.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에서 배운 교훈들이 다음 도전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나는 실패자다라는 부정적 믿음을 대체하면서 인생이 변화했습니다. 쌍극성을 이해하면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의 반대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능력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절망감이 들면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라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 생각의 정확히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만들어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 약함과 강함, 두려움과 용기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긍정 확언을 하는 것은 단순히 빛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의 조화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것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존재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의 존재를 보장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인생의 진정한 균형은 극단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극단을 모두 경험하고 이해하면서도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는 태풍의 중심에 있는 고요한 눈과도 같습니다. 주변은 혼란스럽지만 중심은 평온합니다. 쌍극성을 이해한 긍정 확언은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이 원리를 마음 깊이 깨달으면 더 이상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로 세상을 양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모든 경험이 성장의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쌍극성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총체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소리 진동으로 긍정 확언을 침투하는 법. 소리는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골 전도라는 현상이죠. 귀를 막고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뼈와 조직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이는 소리가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악기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죠. 당신도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하고 소리를 내서 낮은 진동을 만들어 봅시다. 이 울림이 가슴 전체로,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봅시다. 이것이 바로 소리 진동의 힘입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내는 소리도 무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확언을 할 때는 단순히 말하지 맙시다. 노래하듯이 확언합시다. 음정을 올리고 내리며 리듬을 만들어 봅시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를 단순히 읽지 말고 멜로디를 붙여서 불러봅시다. 소리의 진동이 더 깊이 침투할 것입니다. 숨소리도 강력한 진동 도구입니다. 요가의 호흡법, 프라나야마 중 봄벌 호흡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소리가 뇌 전체의 진동을 일으키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즉각 완화시킵니다. 5분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396Hz 주파수를 들어봅시다. 이 주파수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소하는 정화의 주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폰으로 듣지 말고 방 전체에 울려 퍼져서 몸 전체가 그 진동을 느끼도록 합시다. 그 상태에서 긍정 확인을 하면 저항이 없이 무의식 깊숙이 침투합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불편함입니다. 새 신발을 처음 신으면 불편하듯 새로운 행동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이때는 뇌를 속이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대 BJ 포크 박사는 미니 습관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너무나 작아서 거부할 수 없는 습관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30분 운동하기가 아니라 1분 동안 제자리 뛰기, 책 한 권 읽기가 아니라 책 한 페이지 읽기, 방 정리하기가 아니라 양말 한 짝 정리하기 같이 미니멀하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뇌는 이런 작은 요구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숙제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단 한 문제만 풀어볼래?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 습관의 힘입니다. 하면 할수록 마음이 깨끗해지는 말. 하와이의 해변에는 소금기가 끼지 않는 샘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그 샘은 늘 맑고 달콤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샘 아래에는 작은 모래층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서 짠맛을 걸러주기 때문이죠. 호오포노포노 역시 마음속에 자라는 이 모래층과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가 마음속에 흘러들어서 오래된 분노와 죄책감, 서운함을 걸러내 다시 달고 투명한 감정으로 돌려줍니다. 마음의 샘을 투명하게 정화하는 하와이의 오랜 전통이죠. 첫 번째 문장 미안합니다. 밤새 내린 서리를 녹이는 따뜻한 벽과 같습니다. 무심코 놓쳤던 책임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숨 죽였던 감정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뇌 속의 전측 대상 피질이 반짝이며 내 몫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두 번째 문장은 용서합니다입니다. 얼어붙은 땅에 작은 물줄기를 내는 손끝과 같습니다. 전전두엽이 편도체에게 위험 정보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알리면서 마음속에서 억눌린 분노가 실금처럼 갈라져 빠져나오죠. 세 번째 문장은 고맙습니다입니다. 햇살이 물결 위를 스치는 순간이죠. 측좌액 도파민을 분비하고 같은 기억이 상처에서 배움으로 색깔을 바꿉니다. 마지막 문장은 사랑합니다입니다. 머나먼 강줄기가 드넓은 바다와 만나는 하구입니다. 옥시토신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나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선물합니다. 호오포노포노에는 작은 예열 의식이 따릅니다. 4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쉬고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호흡을 3번 반복하면
뇌파가 긴장의 베타타에서 이완의 세타파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죠. 그 틈에 눈을 감고 오늘 마음을 짜릿하게 만든 장면 하나를 스크린처럼 떠올립니다. 상사의 무심한 메일도, 버스에서 들은 거친 말도,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던진 왜 이렇게 못났니? 이런 독백도 좋습니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선명해지듯 장면이 뚜렷할수록 네 마디는 정확히 닿습니다. 이에 이 네 문장을 숨결에 실어서 물 흐르듯 속삭이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시고 용서합니다 하고 되십니다. 어느 순간 장면이 색이 희미해지거나 가슴이 서서히 데워지는 느낌이 오죠. 그 감각을 잠시 놓지 않고 일기에 한 줄 적습니다. 어깨가 내려왔는지, 목덜미가 풀렸는지, 눈가가 시큰했는지 적어두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기억이 굳게 저장됐죠. 이렇게 하루 5분을 21일 동안 이어가면 모래층에 겹겹이 쌓이듯 마음속에도 견고한 여가층이 생깁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호한 죄책감이 아니라 오늘의 구체적인 장면에 네 마디를 비춰야 합니다. 물을 어디에 부어야 할지 알아야 물길이 됩니다. 둘째, 감정을 억지로 막으려 들지 않습니다. 울컥하는 순간 흐르는 중이야라고 속삭이면 감정은 자연스레 배숙으로 빠져나가죠. 셋째, 마음이 조급하면 속도를 반으로 줄이고 졸리면 목소리를 아주 조금 높이면 됩니다. 무의식은 리듬에 맞춰 춤추는 물결처럼 소리의 높낮이에 민감합니다. 호어포노포노는 네 갈래의 물길로 마음의 짠맛을 길러내는 오래된 여가법입니다. 5분을 21일로 겨울같이 굳어있던 흙이 녹고 그 자리에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듭니다. 무의식은 새로운 문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배운다. 나는 연결되어 있다. 쉽게 적용해봅시다. 첫 번째, 직장에서 경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동료들의 성과 메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립니다. 나는 뒤처지고 있어라는 긴장이 마음을 살짝 재워오죠. 그는 점심 후 빈 회의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네 마디를 읊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느라 지나치게 한 내 시선에 용서합니다. 성급하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한 마음을 고맙습니다. 동료 성과가 나의 성장 방향을 보여준 사실에 사랑합니다. 배움에 열려있는 내 가능성에 오래 묵은 열등감이 작은 균열을 내며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이 네 마디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대신 모래 입자가 조금씩 쌓여서 여가층을 만드는 일처럼 날마다 5분씩 마음의 수로를 넓혀주죠. 어느새 이 수로는 갈등이 잦은 가정까지, 경쟁이 치열한 직장까지, 자신에게조차 모질게 굴던 내면의 빈 골목길까지 물을 흘려보냅니다. 마음의 소금이 빠지면 몸도 반응하죠. 수면이 깊어지고 호흡이 부드러워지며 하루를 통과하는 심장 고동이 규칙을 되찾습니다. 내 마디를 속삭이는 사람은 타인의 미소와 실수에도 더 빠르게 괜찮아 라는 시선을 보냈죠. 모래층을 통과한 물이 달콤하듯 정화된 감정은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안아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